지금부터 공개될 내용은 분명 많은 사람들을 건드릴 수 있다. 특히 자동차가 아니라 보닛 위 로고에 돈을 더 지불한 사람들에게는 더더욱 그렇다. 2026년이 된 지금, 이른바 쌍둥이 차량은 사라지기는커녕 오히려 더 늘어나고 있다. 그리고 오늘은 제조사들이 일부러 숨기려 했던 이야기, 소비자가 불필요한 의문을 갖지 않도록 가려왔던 진실을 직접 확인하게 될 것이다. 지금 전시장에 놓여있는 수많은 차량들 가운데 상당수는 사실상 또 다른 동일 모델을 가지고 있다. 외형 디자인은 거의 같고 플랫폼도 동일하며 엔진 구성 역시 차이가 없다. 세부 부품까지 비교해보면 놀랄 정도로 일치하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떤 모델은 몇천 유로 이상 더 비싸게 판매된다. 그 차이는 성능이나 기술 때문이 아니라는 점이 핵심이다. 이번 영상에서는 시장에서 가장 노골적인 사례 6가지를 집중적으로 파헤쳐 볼 것이다. 겉으로 보면 거의 구분이 안 될 정도로 유사한 차량들이지만 가격표를 보면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다. 결국 앞에 붙은 브랜드 엠블럼 하나 때문에 완전히 다른 가치로 포장되어 판매되는 구조를 직접 확인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하나 미리 말해두자. 중간에 영상을 넘기지 마라. 특히 두 번째 사례까지는 반드시 봐야 한다. 왜냐하면 거기서 예상과 완전히 다른 전개가 등장하기 때문이다. 이 목록에서 유일하게 더 비싼 모델이 우리가 당연하게 떠올리는 그 차가 아닌 순간이 나오기 때문이다. 이런 식의 깊이 있는 분석과 솔직한 자동차 리뷰가 마음에 든다면 지금 바로 채널을 응원해달라. 구독 버튼을 눌러 이 커뮤니티의 일원이 되어달라. 우리의 첫 번째 목표는 구독자 1000명을 달성하는 것이며 새로운 구독자 한 명 한 명이 그 목표에 한 걸음 더 다가가게 만든다. 채널을 구독하면 앞으로 올라올 새로운 영상도 가장 먼저 확인할 수 있다. 함께 성장하며 1000명이라는 이정표를 같이 만들어 보자. 여러분의 참여가 이 채널을 더 크게 만든다. 6번째 이야기다. 닛산 로그와 미트수비시 아웃랜더의 비교는 겉으로 보면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방향으로 흘러간다. 처음 마주하면 두 차량은 완전히 다른 세계에 속한 모델처럼 보인다. 디자인 언어도 다르고 실내 분위기도 다르며 겨냥하는 소비층 역시 다르다. 한쪽은 차분하고 절제된 스타일로 일상적인 도심 주행에 어울리는 인상을 주고 다른 한쪽은 더 크고 강인한 느낌으로 모험적인 이미지를 강조한다. 얼핏 보면 두 차량 사이에 공통점은 전혀 없어 보인다. 그리고 바로 그 점이 제조사들이 의도한 인식이다. 하지만 조금만 더 깊이 들여다보면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진다. 이 두 모델은 모두 르놀트, 닛산, 미트수비시 얼라이언스라는 거대한 산업연합 안에서 탄생했다. 단순한 협력 관계가 아니라 핵심 구조를 공유하는 통합 시스템에 가깝다. 플랫폼부터 주요 부품, 그리고 설계 방식까지 사실상 같은 뿌리를 가지고 있다. 예를 들어 아웃랜더의 여러 트림에는 닛산이 개발한 2.5리터 자연흡기 엔진과 같은 브랜드의 무단 변속기가 적용된다. 이 구성은 로그에서도 그대로 사용되는 핵심 구조다. 즉, 엔진도 같고 변속기도 같으며 기본적인 설계 철학까지 동일하다. 더 흥미로운 부분은 기술 교류가 일방향이 아니라는 점이다. 닛산은 한때 이 세그먼트에서 경쟁력 있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부족했다. 해결 방식은 의외로 간단했다. 미쓰비시가 이미 만들어둔 기술을 그대로 가져온 것이다. 그 결과 일부 시장에서는 로그 하이브리드가 사실상 아웃랜더 PHEV와 동일한 구조를 가지게 됐다. 게다가 닛산이 다른 국가에서 적극적으로 밀고 있는 이파워 시스템조차 사용하지 않았다. 대신 미쓰비시의 기술을 적용해 자체 개발에 들어갈 막대한 비용을 아낀 셈이다. 일부 구성에서는 1.5리터 터보 엔진의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까지 공유된다. 이 정도면 협업을 넘어 독자 개발 자체를 생략한 수준에 가깝다. 눈에 띄는 차이는 공간 구성에서 드러난다. 아웃랜더는 3열 시트를 제공하며 최대 7명까지 탑승할 수 있다. 반면 로그는 기본적으로 5명에 맞춰 설계되어 있다. 이 부분은 실제 사용 환경에서 분명 체감되는 차이다. 하지만 플랫폼, 구조, 그리고 유지비와 내구성에 영향을 주는 핵심 요소들을 기준으로 보면 두 차량의 연결성은 매우 직접적이다. 이제 가격을 보면 더 흥미로워진다. 로그는 현재 약 34,000 유로 수준에서 시작하고 아웃랜더는 사양에 따라 38,000 유로까지 올라간다. 약 4,000 유로 차이가 발생하는데 동일한 엔진과 변속기, 같은 구조를 공유하는 차량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단순한 가격 차이로 보기 어렵다. 이건 어느 한쪽이 더 뛰어나다는 문제가 아니다. 훨씬 단순하면서도 불편한 진실에 가깝다. 제조사들은 개발 비용을 줄이기 위해 구조를 공유하고
이후에는 각자의 브랜드 전략에 맞춰 가격을 책정한다. 그리고 그 차이를 실제로 부담하는 건 아무것도 모르는 소비자다. 5번째 이야기다. 포워드 테러토리와 JMC 요생 S330의 관계는 앞선 사례보다 더 많은 의문을 남긴다. 이번에는 오랜 역사와 신뢰를 쌓아온 브랜드, 그리고 소비자들이 거의 의심하지 않는 기대감이 핵심이다. 많은 사람들은 테러토리를 포워드 모터 컴퍼니가 처음부터 끝까지 자체 개발한 차량이라고 믿는다. 수십 년에 걸친 기술력과 미국식 엔지니어링이 그대로 담긴 모델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전면 그릴에 붙은 로고를 보는 순간 대부분은 별다른 의심 없이 이건 포드가 만든 차라고 받아들인다. 하지만 실제 이야기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간다. 이 차량의 출발점은 미국이 아니라 중국이다. 테러토리의 기반은 장링 모터즈가 만든 모델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중요한 건 단순한 부품 공유 수준이 아니라는 점이다. 플랫폼, 차체 구조, 기본 설계, 그리고 핵심 엔지니어링까지 대부분이 JMC에서 시작된 것이다. 포드는 여기에 외형 디자인을 일부 수정하고 브랜드 이미지에 맞게 전면부를 다듬은 뒤 자사 이름으로 시장에 내놓았을 뿐이다. 보닛 아래를 보면 1.5리터 터보 엔진이 자리 잡고 있으며 출력은 약 143마력 수준이다. 이 엔진 역시 JMC 개발 계열과 연결되어 있다. 포드는 변속기 세팅과 서스펜션을 일부 조정해 주행 감각을 자사 스타일에 가깝게 만들었지만 근본적인 기술 구조는 그대로 유지됐다. 실제로 라틴 아메리카 시장의 차량이 처음 등장했을 때 일부 사용자들은 엔진룸 안에서 JMC 표기를 발견했고 초기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역시 중국 모델과 거의 동일한 인터페이스를 보여줬다. 공식적으로는 공동 개발이라고 설명되지만 구조를 보면 그 뿌리는 분명하다. 여기서 중요한 건 원산지가 아니다. 중국 자동차 산업은 최근 몇 년 사이 기술과 품질, 디자인 모두에서 빠르게 성장했다. 진짜 핵심은 소비자가 기대하는 가치다. 많은 사람들은 전시장에 들어가 테러토리를 보며 포드가 만든 차를 산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실제로 손에 쥐는 것은 JMC 기반 위에 재구성된 모델이다. 그리고 이 지점에서 핵심이 드러난다. 중국 내에서는 이 차량의 원형이 비교적 합리적인 가격의 크로스오버로 포지셔닝 되어 있다. 반면 다른 시장에서 판매되는 테러토리는 마즈더 모터 코퍼레이션이나 토요타 모터 코퍼레이션의 일부 모델과 경쟁하는 가격대로 올라간다. 전략은 단순하다. 브랜드의 힘을 이용해 제품의 인식과 가치를 끌어올리는 것이다. 그리고 그 차이를 지불하는 건 결국 소비자다. 이제 전시장에서 이 차량을 마주할 때 그 뒤에 어떤 이야기가 숨어 있는지 분명히 보이기 시작할 것이다. 4번째 이야기다. 쉐브럴레이 이코낙스와 GMC 터레인의 비교는 완전히 다른 구조가 아니라 같은 회사 내부에서 벌어지는 전략을 보여준다. 이번에는 서로 다른 브랜드 간 협업이 아니다. 하나의 제조사가 동일한 차량을 기반으로 로고만 바꾸고 이름을 달리해 판매하는 구조다. 심지어 같은 전시장, 같은 공간 안에서 나란히 전시되는 경우도 있다. 이 두 모델은 모두 제너럴 모터즈 내부에서 하나의 프로젝트로 개발된 크로스오버다. 동일한 플랫폼 위에 만들어졌고 1.5리터 터보 엔진으로 약 175마력을 발휘하는 구성 역시 같다. 전자 시스템 구조도 동일하며 주행 성능을 결정하는 핵심 설계 요소 대부분이 공유된다. 휠베이스는 완전히 일치하고 실내 공간이나 트렁크 용량에서도 차이를 찾기 어렵다. 심지어 같은 공장에서 생산된다. 실제로 두 차량을 번갈아 운전해보면 가속감, 조향 감각, 전체적인 주행 느낌에서 큰 차이를 느끼기 힘들다. 그 이유는 간단하다. 기본적으로 동일한 차량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왜 굳이 두 가지 모델로 나눠 판매할까? 답은 브랜드 전략에 있다. 쉐브럴레이는 대중성을 중심으로 실용성과 접근성을 강조하는 브랜드다. 반면 GMC는 보다 묵직하고 고급스러운 이미지를 내세우며 프리미엄에 가까운 포지셔닝을 취한다. 이 이미지를 강화하기 위해 터레인은 외관에서 확실한 차별화를 준다. 더 커 보이는 그릴, 직선적인 디자인, 그리고 픽업 라인업에서 영감을 받은 시자 형태의 조명 디자인 등이 적용된다. 예를 들어 GMC 시에러와 연결되는 디자인 요소들이 그 분위기를 만든다. 시각적으로는 더 비싸 보이지만 기술적인 차이는 존재하지 않는다. 실내에서는 차이를 조금 더 강조한다. 터레인은 더 고급스럽게 보이는 소재를 사용하고 정숙성도 조금 더 신경 쓴다. 특히 상위 트림에서는 프리미엄 느낌을 강화하는 요소들이 추가된다.
반면 이코낙스는 단순함과 실용성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일상적인 사용에 초점을 맞춘다. 체감되는 분위기는 다르지만 그 아래에 있는 구조와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 그리고 가격에서 중요한 포인트가 드러난다. 시장과 트림에 따라 다르지만 터레인은 이코낙스보다 약 3,000유로 정도 더 비싸게 책정되는 경우가 많다. 동일한 플랫폼, 같은 엔진, 같은 생산 라인을 공유하는 차량에 대해 추가로 지불하는 금액이다. 만약 투자 대비 효율을 최우선으로 본다면 선택은 명확해진다. 이코낙스는 동일한 역할을 수행한다. 나머지는 전면 엠블럼과 그에 대한 이미지 차이일 뿐이다. 그리고 다음 이야기를 보기 전에 잠깐 멈춰보자. 지금까지의 내용이 자동차 시장을 바라보는 시각을 바꾸고 있다면 지금 바로 좋아요를 눌러라. 그래야 이런 분석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된다. 그리고 댓글로 남겨봐라. 지금까지 등장한 사례 중 하나라도 이미 알고 있었는지. 이제 계속 이어간다. 세 번째 이야기다. 토요타 커랄러 하이브리드와 수주키 소스를 다룰 차례인데 이번 사례는 지금까지와는 결이 다르다. 단순히 플랫폼을 공유하거나 기술을 일부 교환하는 수준이 아니다. 여기서는 두 차량이 사실상 같은 장소에서, 같은 설비 위에서, 같은 인력에 의해 만들어진다. 심지어 동일한 부품으로 같은 날 생산되는 경우도 있다. 이 두 모델은 영국에 위치한 토요타 모터 매뉴팩처링 UK에서 생산된다. 이는 우연이 아니라 토요타 모터 코퍼레이션과 수주키 모터 코퍼레이션 사이 협력의 결과다. 단순한 계약 관계를 넘어선 구조이며 그 결과는 매우 직관적이다. 동일한 플랫폼, 같은 생산 라인, 동일한 안전 시스템, 그리고 거의 구분이 어려운 실내 구성까지 공유한다. 두 차량을 나란히 놓고 보면 차이는 극히 제한적이다. 전면 범퍼 디자인이 조금 다르고 그릴 형태가 브랜드 이미지에 맞게 조정된 정도다. 나머지는 엠블럼 외에는 사실상 동일한 구조라고 봐도 무방하다. 두 차량 모두 토요타의 5세대 하이브리드 시스템, 즉 1.8리터 기반의 파워트레인을 사용한다. 이 시스템은 약 140마력 수준의 출력을 내며 시장에서 오랜 시간 검증된 효율성과 내구성을 자랑한다. 수십 년에 걸쳐 발전해온 기술이며 많은 소비자들이 바로 이 신뢰성 때문에 커랄러를 선택한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나온다. 소스를 선택해도 동일한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그대로 얻는다. 성능도 같고 효율도 같으며 전 세계 수많은 차량으로 입증된 내구성 역시 동일하다. 단순한 대체제가 아니라 완전히 같은 기술이다. 구성에서의 차이는 단순하다. 커랄러는 1.8리터 기본형 외에도 2리터 하이브리드 옵션을 제공한다. 반면 소스는 보다 단순한 라인업을 유지하며 1.8리터 버전만 선택할 수 있다. 이 부분이 제품 구성에서 가장 명확한 차이다. 나머지는 브랜드와 포지셔닝의 문제에 가깝다. 가격을 보면 구조가 더욱 선명해진다. 시장과 사양에 따라 다르지만 커랄러 하이브리드는 약 29,000유로 수준에서 형성되고 소스는 비슷한 구성 기준으로 약 27,000유로 정도다. 동일한 공장에서 생산된 차량 사이에 약 2,000유로 차이가 발생하는 셈이다. 토요타는 오랜 시간 동안 신뢰성이라는 이미지를 구축해왔고 그 가치는 중고시장, 브랜드 인식, 그리고 구매자의 심리적 안정감까지 포함된다. 반면 스즈키는 복잡한 전략 대신 단순한 접근을 택했다. 선택지는 줄이고 마케팅 부담도 낮추면서 핵심은 그대로 유지한 것이다. 결과적으로 커랄러를 선택하는 사람은 차량과 브랜드 모두의 비용을 지불하게 되고 소스를 선택하는 사람은 거의 전부를 기술 그 자체에 투자하게 된다. 만약 브랜드 프리미엄 없이 토요타의 엔지니어링을 원한다면 답은 이미 정해져 있다. 두 번째 이야기다. 토요타 RAV4 PHEV와 수주키 어크라스의 비교는 지금까지 보였던 흐름 자체를 완전히 뒤집는다. 과장이 아니라 여기서부터는 기존의 공식이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 이전 사례들에서는 패턴이 명확했다. 브랜드가 강할수록 가격이 올라가고 이름값이 클수록 소비자가 더 많은 돈을 지불한다. 사람들은 신뢰, 인지도, 그리고 이미지에 비용을 더한다. 그런데 이 경우에는 그 구조가 완전히 무너진다. 그리고 이 구조를 이해하는 순간 상황은 오히려 더 낯설게 느껴진다. 이 두 모델은 모두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크로스오버로 유럽 시장에서 각 브랜드의 딜러망을 통해 동시에 판매된다. 그런데 여기서 핵심이 나온다. 시장에서 영향력이 더 작고 브랜드 파워가 상대적으로 약한 수주키 모터 코퍼레이션의 차량이 오히려 더 높은 가격에 판매된다. 그것도 체감될 정도로 큰 차이다. 구조를 보면 더 놀라운 부분이 드러난다.
두 차량 모두 2.5리터 가솔린 엔진을 기반으로 하고 앞뒤축에 각각 하나씩 전기 모터가 배치된다. 배터리는 18.1kWh 용량으로 동일하다. 사륜구동 시스템 역시 토요타 모터 코퍼레이션이 개발한 E4가 그대로 적용된다. 변속기는 ECVT, 시스템 총 출력은 약 306마력 수준이다. 정지 상태에서 시속 100km까지 가속시간은 6초 미만이며 WLTP 기준 전기 주행 가능 거리는 약 95km다. 이 정도면 단순한 플랫폼 공유가 아니라 거의 모든 요소가 동일하다고 봐야 한다. 어크라스는 사실상 RAV4 PHEV와 같은 차량이며 단지 전면에 붙은 로고만 다를 뿐이다. 이제 가격을 보면 상황이 완전히 뒤집힌다. RAV4 PHEV는 약 47,500유로 수준에서 시작하는 반면 어크라스는 약 55,480유로부터 출발한다. 동일한 차량 구조를 가진 모델 사이에서 약 8,000유로 차이가 발생한다. 그것도 더 저렴할 것이라 예상되는 브랜드가 오히려 더 높은 가격을 책정하고 있다. 이 현상의 이유는 차량 자체가 아니라 전략에 있다. 스즈키는 유럽의 강화된 환경 규제를 충족해야 했지만 해당 세그먼트에서 경쟁력 있는 자체 하이브리드 기술이 부족했다. 가장 빠른 해결 방법은 이미 완성된 토요타의 기술을 도입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자사 라인업 안에서는 이 모델을 플래그십으로 배치해야 했고 그에 맞는 가격 전략을 적용할 수밖에 없었다. 그 결과가 지금의 가격 구조다. 그래서 이 사례는 업계에서도 가장 역설적인 구조 중 하나로 꼽힌다. 더 강한 브랜드가 아니라 오히려 인지도가 낮은 쪽에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하는 상황이 만들어진 것이다. 이 배경을 모르는 소비자라면 단순히 가격표만 보고 선택하게 되고 결국 그 전략 비용까지 함께 부담하게 된다. 첫 번째 이야기다. 쉐브럴레이 캐프티버와 바우준 530의 관계는 지금까지 나온 모든 사례 중에서 가장 직관적이고 동시에 가장 강한 반응을 이끌어낸다. 특히 라틴 아메리카 시장과 가까운 이야기이기도 하다. 여기에는 복잡한 기술 협력이나 숨겨진 플랫폼 전략이 거의 없다. 구조는 훨씬 단순하다. 이미 완성된 차량에 다른 로고를 붙이고 완전히 새로운 모델처럼 시장에 내놓은 것이다. 전 시장에 있는 캐프티버를 보면 최신 디자인을 갖춘 SUV로 보인다. 외관은 쉐브럴레이의 스타일에 맞게 다듬어져 있고 전면의 엠블럼은 소비자에게 익숙한 신뢰감을 준다. 가격 역시 유명 브랜드 크로스오버들과 경쟁하는 수준으로 형성되어 있다. 겉으로 보면 모든 요소가 자연스럽게 이어진다. 하지만 이 이미지 뒤에는 대부분의 구매자가 인지하지 못하는 중요한 사실이 숨겨져 있다. 이 모델은 처음부터 쉐보레가 독자 개발한 차량이 아니다. 기반이 되는 차량은 바우준 530로 SAICG의 물링이 아시아 시장을 위해 만든 대중형 크로스오버다. 플랫폼, 차체 구조, 기본 실내 구성, 그리고 1.5리터 터보 엔진으로 약 147마력을 내는 파워트레인까지 거의 모든 요소가 동일하다. 제너럴 모터즈는 이 차량을 가져와 외관 일부를 수정하고 브랜드 디자인에 맞춘 뒤 글로벌 시장에서는 쉐보레 이름으로 다시 출시했다. 여기서 가장 큰 대비가 드러난다. 중국에서는 바우준 530이 합리적인 가격의 실용적인 SUV로 포지셔닝된다. 반면 다른 시장에서 판매되는 캐프티버는 쉐보레라는 이름을 기반으로 완성차 브랜드 SUV로 인식된다. 수십 년 동안 쌓아온 브랜드 이미지가 가격과 기대치를 함께 끌어올린다. 결국 동일한 차량이지만 소비자가 받아들이는 가치와 위치는 완전히 달라진다. 이제 전체 구조를 보면 흐름이 명확해진다. 같은 제품이라도 어떤 로고를 달고 나오느냐에 따라 완전히 다른 상품처럼 보이게 된다. 이 영상이 자동차 시장을 바라보는 시각을 바꿔줬다면 지금 바로 좋아요를 눌러라. 이런 콘텐츠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도달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 그리고 댓글로 남겨봐라. 오늘 나온 사례 중에서 어떤 부분이 가장 충격적이었는지. 이제 이 이야기는 단순한 가설이나 추측의 수준을 이미 넘어섰다. 실제로 다양한 자동차 커뮤니티와 오너 포럼에서는 사용자 경험을 공유하는 글들이 꾸준히 올라오고 있다. 특정 부품의 내구성, 장시간 주행 시 변속기의 반응 특성,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일부 사용자들이 보고하는 전자 시스템의 간헐적인 오류까지 다양한 사례들이 반복적으로 언급된다. 물론 모든 차량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이 점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한다. 하지만 비슷한 이야기가 여러 번 등장한다는 사실 자체가 생각해볼 여지를 만든다. 그리고 이 차량들이 원래 다른 가격대 시장을 기준으로 설계되었다는 배경을 알게 되면 이러한 흐름은 더욱 이해하기 쉬워진다.
여기서 핵심은 제조 국가가 아니다. 최근 몇 년 사이 중국 자동차 산업은 기술력, 디자인, 품질 모든 면에서 빠르게 성장했다. BYD나 창안 오토모빌 같은 기업들이 그 인식을 바꾸고 있는 대표적인 사례다. 중요한 포인트는 투명성이다. 소비자는 차량에 붙은 로고를 보고 단순한 제품 이상의 가치를 기대한다. 그 브랜드가 쌓아온 기술력, 역사, 그리고 철학까지 함께 포함된 결과물을 떠올린다. 하지만 이번 사례에서는 그 기대와 실제 사이에 간극이 존재한다. 그리고 이런 정보는 계약서에 서명하기 전에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하는 부분이다. 이제 그 구조를 이해했다면 다음에 전시장에서 캡티벌을 마주했을 때 보이는 것 이상의 의미를 잃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해서 지금 시장에 실제로 존재하는 6가지 쌍둥이 차량 사례를 모두 살펴봤다. 다음에 전시장에 들어가 선택의 순간에 서게 된다면 한 가지는 꼭 떠올려라. 항상 가장 유명한 로고가 최고의 선택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진짜 가치는 겉모습이 아니라 그 아래에 어떤 구조와 기술이 들어가 있는지를 이해하는 데서 나온다. 다음 분석에서도 더 흥미로운 이야기로 이어가 보겠다.